이 나이에 쪽팔리게 무슨 이혼이야? 같이 살기 싫으면 돈 줄 테니까 그냥 나가서 살아.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못한다며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40년 넘게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평생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숨도 가쁘게 찼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싶어 소화제를 먹어봤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지만 마음에 병이 있다고 했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증상이 더 심해졌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같이 살면 죽을 것 같다며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원룸 하나 잡아줄 테니 나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죠. 대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해야 이 병이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타깝지만 그냥 같이 살기 싫다고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중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별거를 하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3개월이 지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남편이 돈 준다고 할 때 나가서 혼자 살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채널을 더 아껴주시는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응원 멤버십을 열었습니다. 보내주시는 응원은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이정민입니다. 40년 넘게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시집살이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요. 그게 여자 인생이구나 생각하면서 평생을 참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숨도 가쁘게 찼어요. 밥을 먹으면 체한 것처럼 목에서 안 넘어갔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안 나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나이가 70이니까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혹시 암이면 어쩌나 싶었어요.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도 찍었습니다. 의사가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어요. 드디어 이름이 불려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검사 결과 이상 없으세요? 다 정상입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이상이 없다니요. 그럼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저는 이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냐고 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며 말했어요. 노년층 중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죠. 그러면서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참다가 정말 힘들 때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큰 병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슴 답답함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오랜만에 숨도 자연스럽게 쉬어졌습니다. 걸음도 가벼웠어요. 괜히 걱정했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잔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아까 병원에서 나올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증상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최대한 약을 안 먹으려고 참았어요. 의사가 힘들 때만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호흡곤란이 올 정도였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방에서 약을 꺼내 먹었어요. 약을 먹고 잠시 기다리니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증상의 원인이 남편이라는 걸요. 병원에서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다시 아파졌으니까요. 약 먹는 걸 본 남편이 무슨 약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니 말했어요. 집에서 놀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저는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시하는 눈빛으로 말을 했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복에 겨워서. 쯧쯧.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약이 없으면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깨고 숨이 막혀서 깼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었죠.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눈을 크게 뜨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쪽팔리게 무슨 이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후로 계속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도 말하고 저녁에도 말했어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무시하면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결국 남편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가 이상하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 말들이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고 아들과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건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가족회의가 열렸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가 계속 이혼하자고 닥달이라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죠. 아들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약 없으면 잠도 못 잔다. 네 아버지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같이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딸이 한숨을 쉬며 말렸어요. 이혼하시면 더 힘들어지실 수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은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을 듣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내 얼굴도 보기 싫으면 그냥 나가서 살아. 원룸 하나 잡아줄 테니 생활비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그럼 됐잖아. 뭔 이혼이야. 자식들도 좋다며 동조했습니다. 두 분한테 모두 좋겠다면서요. 일단 1년 정도만 떨어져 살아보시고 그때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이혼하라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이혼해야 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죠. 자식들이 계속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자식들은 한숨만 쉬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남편 편이구나. 1년만 떨어져 살아보라니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산다는 건 결국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습니다. 그날 밤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자고요.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시내에서 가장 커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넘게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았다는 것,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것, 약 없이는 잠도 못 잔다는 것,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해준다는 것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더니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안타깝지만 그냥 같이 살기 싫다고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중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대 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수년간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상 별거 상태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해 준다면서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저를 때린 적은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어요. 그냥 무시하고 잔소리하는 게 전부였죠. 그게 40년 동안 저를 병들게 했는데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니 억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거를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상태라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혼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원룸 잡아주고 생활비 2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23개월 정도 살다가 이혼 소송을 걸면 되지 않을까. 별거 상태니까 이혼이 유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일단 남편 제안을 받아들이자. 원룸에서 살면서 별거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남편 앞에 앉았어요. 지난번에 한 말 있잖아요. 원룸 잡아주고 생활비 200만 원 준다고 한 거요. 그거 받아들일게요. 나가서 살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해.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덧붙였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만약 당신이 원해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걸로 각서를 써.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나가라는 말인가요? 재산의 절반은 제 몫인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죠. 그럼 나도 못 해주지. 이혼 안 하려고 해주는 건데. 대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 조건대로 하면 재산 분할을 못 받아요. 근데 남편 도움 없이 나가려면 내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봤어요. 아껴 쓰면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개월 정도 별거하고 나서 이혼 소송을 걸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별거 상태로 인정받아서 이혼이 유리해질 테니까요.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 도움 안 받고 내 돈으로 나가서 6개월만 버티면 이혼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끝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을 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6개월만 단기로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1년 이상 계약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6개월만 살겠다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돌아다닌 끝에 겨우 원룸을 하나 찾았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도 살짝 났습니다. 집주인은 6개월 선불로 36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계약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60만 원을 내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만 버티면 되니까요. 다음 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하긴요. 집 나가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려니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이제야 현실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나왔구나. 진짜 혼자 사는 거구나. 두려웠어요. 70년을 살면서 혼자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친정에서 시집으로 바로 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6개월만 참자.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남편 이름이 뜨는 걸 보고 받지 않았어요. 별거 후에 서로 연락이 없어야 정서적 단절로 인정받아서 이혼에 유리하다고 했거든요. 전화가 끊겼다가 또 왔어요. 또 끊겼다가 또 왔습니다. 저는 계속 무시했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매일 전화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포기했는지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죠.
아들이랑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받아봤자 뻔한 소리 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시라. 아버지한테 사과하시라. 그런 말들이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최대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 드니까요. 장도 일주일에 한 번만 봤어요. 제일 싼 거 위주로 샀습니다. 라면이랑 계란이랑 김치요. 그렇게 아끼고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숨도 편하게 쉬어지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약 안 먹어도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역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떨어지니까 병이 난 거였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별거 한 지 3개월이나 됐으니까 이제 이혼 소송을 걸어도 되겠다 싶어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설명했어요. 3개월째 별거 상태고 남편 연락도 없고 생활비도 안 준다고요. 이 정도면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 시 정말 유리하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착수금이 400만 원이고 성공보수는 별도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각보다 너무 비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말하고 착수금을 냈습니다. 400만 원을 내고 나니까 통장이 거의 바닥났어요. 앞으로 3개월을 더 버텨야 하는데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더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버텼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빠듯해졌습니다. 이러다 굶겠다 싶었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먼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받았어요. 아들이 엄마 어디 계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알았다며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딸은 받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돈 빌려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고마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혼 소송도 시작했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아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랑 달랐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이혼 소송하셨어요? 지금 아버지 엄청 화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한테 소송장이 갔나 봐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있냐? 아들이 말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아버지한테 잘 말해볼 테니
그냥 좋게 좋게 끝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좋게 끝낼 수 있으면 진작에 끝냈겠죠. 40년을 참다가 이제야 나온 건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3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남편분이 맞소송을 거셨어요. 맞소송이라는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혼 거부, 소송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서로 소송을 건 상태가 됐다고 했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일단 조정 기간을 거쳐야 해요. 조정이 안 되면 그때 재판에 들어갑니다. 저는 조정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조정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이랑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재판으로 가자고 했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면서요. 조정 기간은 법적 절차라서 생략할 수 없다고, 무조건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정 기간만 23개월이라니요. 그 후에 재판까지 하면 얼마나 더 걸릴지 답답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지금 생활비가 2개월치밖에 없었거든요. 조정 기간만 23개월인데 그동안 어떻게 버티나. 막막했습니다. 1개월이 더 지나고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버텼는데도 돈이 모자랐어요. 이러다 정말 굶겠다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빌려줄 수 있냐고요. 아들이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며 지금은 힘들다고 했어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딸은 받자마자 또 잔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돈 얘기도 못 꺼내고 끊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기댈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근데 70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이가 많다고 거절했어요. 마트 캐셔도 안 되고 식당 서빙도 안 됐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러다 친구 지숙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안부 전화였어요. 저는 울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돈이 없어서 굶게 생겼다고요. 지숙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기 며느리가 반찬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쁘다며 3개월 정도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당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 좋다고 했죠. 다음 날부터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반찬 만드는 걸 도왔습니다. 무 썰고 나물 다듬고 양념 만들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힘든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린 직원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반말에 명령조였어요.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버텼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조정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법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5개월 만에 남편을 보는 거였거든요. 법원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습니다. 많이 화난 것 같았어요. 저는 애써 눈을 피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조정관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합의가 안 됐어요. 조정관이 조정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재판하고 끝내면 되니까요.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빠르면 6개월, 오래 걸리면 10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재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 안 돼요. 끝까지 갈 거예요. 변호사는 마음 단단히 먹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0개월이라니 지금도 힘든데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게다가 원룸 계약도 곧 끝나가고 있었어요. 6개월 선불로 낸 게 벌써 다 됐거든요. 차례로 계약하려면 또 3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 대기도 빠듯했어요. 월세까지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리저리 생각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말대로 합의 이혼을 해야 하나? 재산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빨리 끝내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합의 이혼을 이야기해 보기로요. 재산 분할해서 제가 조금 양보하면 남편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5개월 만에 오는 집이었어요. 아파트 앞에 서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현관 앞에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그대로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긴 왜 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옷 가지러 왔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서 가방에 담는 척 했어요. 옷을 챙기면서 슬쩍 남편을 떠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끝내요. 애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나는 절대 못 끝내.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1개월이 더 지나고 원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계속 살 거면 다시 계약해야 한다면서요. 6개월 선불로 36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재판이 6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6개월은 더 살아야 했어요. 근데 360만 원이 어디 있나요?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부끄럽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월세를 내야 하는데 3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대신 재판 끝나면 재산분할금 받는 걸로 지난번 빌린 거랑 이자까지 해서 1,000만 원으로 갚을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지금은 힘들다고 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이럴 거냐고 따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진짜 안 되겠냐고요.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딸은 빌려줄 게 뻔했거든요. 계약 기간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낮에는 속이 안 좋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에서 안 넘어갔어요. 결국 다시 약을 먹었습니다. 남편이랑 떨어져서 안 먹던 약인데 다시 먹게 됐어요. 계약 기간이 3일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또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돈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뒤척이다가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5돈짜리 금반지가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엄마 유품이었습니다. 그걸 팔기로 했어요.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반지를 꺼내서 주인한테 보여줬어요. 주인이 반지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5돈이라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420만 원을 쳐주겠다고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반지를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420만 원을 손에 쥐니까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걸로 6개월 더 살 수 있겠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엄마 유품까지 팔아야 하다니. 저는 억울해서라도 재판에서 꼭 이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지를 판 돈으로 6개월 더 계약을 했습니다. 360만 원을 내고 나니 6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일단 살 곳이 있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전화였어요. 변호사가 좋은 소식이라며 말했습니다. 별거하는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줬으니까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했죠.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곧 끝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지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지숙이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정민아, 미안한데 말이야. 며느리 반찬 가게에서 3개월만 일하기로 한 거 있잖아. 3개월이 지나서 말인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반찬 가게 월급으로 겨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니요. 근데 지숙이한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3개월만 하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고맙다고 그동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또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다음 날 지숙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일자리 구할 거면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 입구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포스터를 보고 적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재산과 소득 때문에 조건이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지금 남편이랑 따로 산다고 말했어요. 생활비도 안 받는다고 꼭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법적으로 부부시라 행정상으로 힘듭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담당자가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시에서 민간 업체 연결해주는 일자리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아무거나 좋다고 대답했어요. 지금 일자리를 고를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담당자가 복지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복지과로 가서 상담을 하고 일자리 소개를 받았어요. 아파트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아파트 계단이랑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새벽에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청소 도구를 챙기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청소해야 했거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찼어요. 중간에 쉬면서 겨우 청소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밥 먹을 힘도 없어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잤어요. 다음 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6개월만 참자. 재산분할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생각만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안 좋아졌어요. 무릎은 계속 아팠고 허리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도 거칠어지고 피부도 트더라고요. 밤에는 여기저기 쑤셔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루하루가 겨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매일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진행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요. 6개월이 다 되어갈 때쯤 또 걱정이 앞섰어요. 원룸 월세 문제였습니다. 계약이 또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돈을 구할 데가 정말 없었습니다. 엄마 반지도 이미 팔았고 아들한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판이었어요. 그러던 중 재판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에 아파트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계속 재판 생각만 났습니다. 설마 지는 건 아니겠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걱정이 앞섰어요. 청소를 대충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기만 쳐다봤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드디어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판결 선고가 났는데 이혼이 인용됐어요. 승소하셨습니다. 승소라고요.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이라며 재산분할로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1년 넘게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어머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어서 2주 정도는 지켜보셔야 해요. 저는 설마 항소하겠냐고 말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변호사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일단 2주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힘든 청소 일을 안 해도 됐어요. 이 낡은 원룸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2주만 버티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사정을 말하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게 해달라고요. 집주인도 제 사정을 듣더니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전화기만 쳐다봤어요. 2주가 지나면 확정된다고 했으니까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항소 안 하겠지.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뭘 더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잠시 사무실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전화로 말했을 텐데요. 직접 오라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남편분 쪽에서 항소를 하셨어요. 항소라니요? 법원에서 이혼이 합당하다고 판결 났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따졌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혼 판결 자체는 인정했는데 재산 분할을 불복해서 항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며 남편 쪽 주장을 말해줬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혼인 파탄 책임이 저에게 있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줄여달라고 항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한 게 기여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서 얼마나 줄인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8대 1을 원하신대요. 어머니가 2억이요. 5억에서 2억으로요. 3억이나 줄이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가 뭐냐고요.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2심을 가도 8대 2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5대 5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남편 쪽도 그걸 알 텐데 그냥 시간 끌기가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2심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요. 또 6개월을 더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2심은 착수금이 따로 발생해요. 300만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착수금 400만 원 주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죄송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비용은 1심까지라 항소를 하면 또 비용이 발생됩니다. 가슴이 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을 또 어디서 구하나요? 저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며칠 후면 원룸도 비워줘야 했어요. 집주인한테 일주일만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6개월을 더 살려면 360만 원 월세를 또 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비 300만 원. 당장 650만 원이 필요했어요. 어디서 구하나? 아들한테 빌릴 수도 없었어요. 저번에 거절당했거든요.
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눈을 못 붙인 채로 아파트 청소를 하러 갔어요. 계단을 쓸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남편을 찾아가기로요.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왜 또 왔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8대2가 뭐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제 발로 집 나간 여자한테 내가 미쳤다고 힘들게 번 돈을 반이나 떼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안 됐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항소하면 변호사비 들잖아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우니 그냥 이쯤에서 끝내요. 대신 당신이 1심에서 쓴 변호사비는 내가 줄게요. 남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소송 건 거야? 2심 판결 나오면 난 또 상소할 거야. 대법원까지 갈 거야. 앞으로 1년 더 남았으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남편이 맞받아쳤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소송까지 걸었어? 이 집에 더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심 끝나면 또 상소를 하고 법원까지 간다는 말. 앞으로 1년이 더 남았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당장 월세랑 변호사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면 원룸도 비워줘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청소일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1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마지막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다행히 받았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이겼는데 네 아버지가 8대2로 항소했어. 앞으로 1년은 더 걸릴 텐데 당장 며칠 후에 월세도 내야 하고 변호사비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엄마 좀 살려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원룸 잡아주고 생활비 준다고 할 때 받고 혼자 사시면 좋았잖아요. 그러며 일단 아버지한테 부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비참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다 늙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서럽고 억울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청소를 하러 아파트에 갔습니다. 계단을 쓸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화가 많이 나셨다면서. 근데 자기가 부탁하고 또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항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기쁨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하신대요. 3억만 주신다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럴 거면 그냥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사정사정해서 받아온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5억 다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죠. 청소를 대충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했는데 집주인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2일 후에는 꼭 집 비워주셔야 해요. 다음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속이 너무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2일 후에 나가면 어디로 가나요? 갈 데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갈 수도 없고 딸한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해볼까? 아니면 한 달치만 더 내고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할까? 근데 한 달치 월세도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좁은 방이라 몇 걸음 안 됐지만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이었어요. 엄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 바뀌기 전에 3억이라도 받고 정리하세요. 엄마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세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원래 받아야 할 5억에서 2억이나 줄었지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1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아들도 중간에서 고생하는데 그냥 끝내자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3억 받고 이혼할게. 아들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잘 생각하셨다며 아버지한테 말해서 최대한 빨리 입금해달라고 하겠다고 했죠. 막상 결정을 하고 나니까 씁쓸했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3억이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진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이제 끝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1년 넘게 싸웠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씁쓸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남편과 3억에 합의했다고, 항소 취소하고 3억 받는 걸로 끝내기로 했다고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2심이나 대법원 가도 5대5 원심은 안 바뀔 텐데요. 3억에 합의하시는 건 아쉽네요.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는 됐다고 했어요. 이제 지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쪽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서 작성하겠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재산분할금 받으면 성공보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구나. 이틀 후 남편에게서 3억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실감이 났어요. 정말 끝났구나. 저는 그 돈으로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700만 원을 보냈죠. 원래는 더 줘야 했는데 제 사정을 봐준 거였어요. 아들에게는 빌린 돈 300만 원이랑 이자를 합쳐서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중간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더 줘야 했어요.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조금 더 보탰습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7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껴 쓰면 남은 인생 먹고 살 수는 있을 거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는 건 쉬웠는데 이혼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혼인신고는 종이 한 장이면 됐어요. 근데 이혼하려니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닳아버렸어요. 40년을 넘게 산 남편과는 이제 남남이 됐습니다. 다시 볼 일도 없을 거였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딸과도 멀어졌어요.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말렸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도와줬어요. 돈도 빌려주고 남편한테 부탁도 해줬고요. 고마웠습니다. 70살의 새 출발이라니 웃기기도 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남은 인생 잘 살아야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진짜 병들어 죽었을 거였어요. 약 없이는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었으니까요. 지금은 약 안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겠죠. 아니, 잘 살아야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요.